홍업회 황의철 귀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들의 권익보호에 헌신을 하였기에 한국의 총가족들의 정성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늘 한국 예술문화명인진흥회 회장님직을 이렇게 맡고 계신데 한국 예술문화 명인 제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이야기네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면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접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할까 항상 걱정이죠. 우선 명인제도란 지금 우리나라에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죠, 중앙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도에서는 또 지역문화재 제도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명장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형문화재 제도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전통문화를 이제 유지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현재 무형문화재는 한 160여 종목,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지정이 되신 분들이 아마도 한 170여 명 내외 복수로 지정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야는 이제 최근에 지정된 분야인데, 그 문화재로 종목으로만 지정을 했고, 이제 그 뭐 이수자라 할까 전수자라 할까 아니면 이제 아직 그 사람은 지정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몇 개 있죠. 뭐 인삼재배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이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전통문화는 약 한 25만 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문화를 이제 160여 종목을 선정해서 계승하고 이렇게 이제 유지 발전시키는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이 있는데 그걸로는 절대 그 빈약하죠. 우리 문화가 정말 광범위하고 훌륭한 문화가 많은데, 근데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정책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까다롭고 제한적이죠. 이제 그 제한과 규정을 이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근이 안 되고 있죠.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예술인들이 이제 전공을 하고 뭐 10년, 20년, 30년을 자기 분야에 종사를 해도 그 예술을 이제 전문으로 한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활동을 가지고 이제 생계 유지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업 작가는 이제 어떻게 그 조사를 설계하느냐 또는 그 어떤 목적으로 이제 또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 좀 다르죠, 결과가. 그러나 이제 제가 한국예총에 있을 때 2년마다 한 번씩 전국 우리 예술인들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10%도 전업률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무형문화재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명장이나 지역문화재도 되게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준비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인 제도란 자기 이 분야에 일가견을 가진 분들, 최소한 한 20년 이상 정도 종사해온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예총 100여만 회원의 이름으로 이제 발굴하고 기록하고 그들의 흔적을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하고 그리고 이제 계승, 전승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것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유통 촉진하는 이 5단계로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명인으로 이제 발굴이 돼서 인증이 되면 이제 함께 활동하면서 연구 활동하고 발표 활동하고 또 우리가 권익 활동도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우리 전문가들에게 가장 부족한 어떤 소양이라 할까, 인성, 인문학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삶의 흔적을 다 담아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이제 자기 활동의 어떤 질적 재고를 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명인진흥회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 무형문화재는 이제 전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전통 외적인 것은 문화가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류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도에다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고 정책과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살펴서 민간 영역에서 이제 이것을 다듬어내고 다지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명인제도입니다. 그런데 명인제도에 아주 특별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술계에서 뭐 공모전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그 말썽들이 많잖아요. 걱정들도 하고 다 이제 돈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끼리끼리 문화. 이런 문화를 최소한 우리 명인제도에서는 타파하자, 극복하자. 그것은 심사의 신뢰성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가 술밥 문화, 용돈 문화를 극복하는 데서 온다. 이것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당당하게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여타 유사한 어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뭐 각 협회나 기관에 비해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큼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무럭무럭 커서 근래에는 제가 이제 활동하는데 다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우리 한국예총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누구보다도 예총의 당면 현실이나 그런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실 텐데 예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현실 과제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다 최고 어려운 질문이어서 시험 문제가 어렵네. 예술 정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죠. 예술가의 특성이 개개인이 독특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면 100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작업에 이제 몰두를 해야 이제 창작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항상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원만하게 어우러지는 것, 또 어떤 여러 사람의 이제 그 뜻을 모아서 정부나 이런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서투른 거죠.
내가 이제 예총에서 활동하는 동안 민간예술계 행정의 중심에 있었고, 또 현장 실기예술의 이제 중심이 있었죠. 예총은 전국에서 1년에 보통 한 9,000회 정도 그 행사를 합니다. 전국 시, 군, 각 기관에서. 그래서 현장 실기예술은 대부분 이제 예총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활동이 오랜 동안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거의 이제 좀 고차가 된 거, 네. 구태의연한 것, 네. 또 정부는 이제 예술인들 어렵다 해서 예산을 좀 배부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치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예술인들도 모른 채 관치에 길들여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예산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에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안 하면 이제 채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비용을 받아서 그대로 꼭 집행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창작의 산물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치화된 예술에 예술인들은 너무 익숙하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맞은 거죠. 코로나는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모든 활동 방식이 다 스톱되고 유지되지 않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이 활동 구조 자체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비대면의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과거에 상상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뭐 해보자 이런 건 이제 좀 시도해 봤는데,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활동하던 활동 구조가 아예 파괴가 되고, 기존의 활동 방식은 써먹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활동 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술이라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황에 따라서 잘 적절하니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그 활동해 가는 방식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친구들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나이를 먹거나 뭐 하거나 이제 보편화된 하나의 이제 그 방법, 활동 방법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판매하고 전승 활동을 하는 이런 변화의 시대가 온 거죠. 내가 화실을 어디 내놓고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이 핸드폰 하나 가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뭐 전 세계적인 갤러리도 들여다볼 수 있고, 작품도 들여다볼 수 있고, 작가도 만날 수 있고, 또 상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든 것이 그 작은 핸드폰 하나 안에서 SNS 기능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작, 판매, 전승활동, 이런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빨리 잘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분야 것까지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예술 분야, 이러한 도구들을 기본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다 요구되고 있다. 이제 세 번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믹스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예술 시장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전공을 하고 수십 년 돼도 어느 산업 분야에 수십 년 전공하고 나서 수십 년 됐는데 밥을 못 먹고 사는 업종이 어디 있어요? 예술인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내 곧 죽어도 뭐 이런 자존심 내세우고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술 시장을 만들어내야 그곳에 작품도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도 모이고, 뭐 재료상,
무슨 새로운 뭐 발표회고 무슨 행사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 시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공공에서 보조금만 줘가지고 그것이 작동이 되겠냐고요. 예술 활동은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서 말한 시간과 공간을 초연해서 창작 따로 판매 따로가 아닌데 창작, 판매, 전송 활동 이런 변화들이 전부 한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 수용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에 계속해서 지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각종 토론회 가서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참여해서 예술 시장 만들어라. 한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되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예술 시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구체적인 그 대안을 제가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얻을 때만 좋아하고 뭐 지나면 다 먼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 중심의 이제 관치 예술을 극복을 하고 우리 예술인들의 자율과 자립 기반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 예술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예술인들은 자기 작품은 해.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체부든 어디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주어진 정책 수행은 해.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그 델리케이트하고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생물 같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기능은 두 가지 특성으로 작동이 되는데 하나는 무한 경쟁이에요. 근데 관치예술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무한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 경쟁이 촉진되고 하는데 이런 이 예술에 대한 이 자율 시장을 보조금으로서 다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새로움에 도전하고 그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상에 이제 길을 열어줘야 돼요. 조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검증이 다 안 됐더라도 누군가 그런 것을 좀 도전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길을 터주는 이런 것이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기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걸그룹이네 뭐 K아트네 뭐 해서 기업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나 성과물을 보면 굉장히 위험에 도전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미국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BTS들이 투자를 하고 뭐 어학 공부를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수용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콘텐츠를 다듬어내고 하는 그 많은 과정이 그냥 뭐 보조금 몇 푼 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정부가 빨리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예술정책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예술계에서 이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단체나 이런 조직들이 그래도 개인보다는 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모으고 그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단체들에게 이제 좀 부족하죠. 자기 분야들은 잘하는데 이걸 정책으로 묶어내는 거, 또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서 힘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이 되게 어렵죠. 이제 이런 이제 숙제들이 우리나라 예술계에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새로운 이런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예술인들은 계속 이 관치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자기 예술은 없고 이제 관리 예술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급변하는 예술 경영 그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 더 많이 아주 깊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과찬의 말씀이시네. 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도 그 지혜로운 유성룡 선생의 그런 어떤 지혜의 그런 리더십 이런 데서도 많은 그 지금 예술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또 얻을 만한 것 같고 귀한 말씀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한국 내청의 이제 정책 변화나 이런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또 한국 내청의 업무 인계 인수서에 대해서 그 의미나 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또 듣고 싶네요. 그게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나요? 누가 소문을 냈을까? 그것은 늘상 조직이라 하면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전임자가 후임자가 있게 마련이고요. 전임자는 후임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징검다리를 잘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계인수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징검다리를 엉뚱하게 놓으면 강 못 건너가죠. 또 다리 놓으려고 힘들고 그래서 등불도 비추어주고 또 재임하던 때 그 다리가 허술하면 다리도 좀 잘 살펴서 그런 걸 이음료수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계인수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너무 대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예청 60년사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문서화해서 또 뭐 인수위원회나 이제 후임자 그 집행부에 정상적으로 전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자에게 받았던 것도 달랑 종이장 한 장, 한 30억짜리 결손난 종이장 한 장 받았고,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이제 예술계 정말 이래가지고 절벽이구나. 나만이라도 좀 바르게 하자. 또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경영학을 이제 했고 또 뭐 이제 제자들도 가르치고 쭉 해오면서 바르게 하자는 주의였으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바르게 한 거죠. 이제 내가 일했던 모든 것을 비망로까지 공식 문서를 비롯해서 비망로까지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약 한 15,0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정리해서 몇 권의 이제 제본본으로 분야별로 다 해서 그런 걸 다 이제 인계한 거죠. 이제 사람들은 보통 부끄럽거나 좀 거북한 것은 다 감추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조직이 발전하려면 그런 것을 가감 없이 잘 살피도록 해서 잘못된 것은 이제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또 그런 일을 이제 극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이제 정부 그 문서 관리하고 있듯이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늘상 내가 사는 방식으로 이제 그 했을 따름이고요. 다만 우리 예총 같은 데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예총의 10개 협회도 아마 인계인수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약 한 700페이지의 이제 문서로 또 백데이터는 약 15,000페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후임자에게 제가 설명하고 인계했고 또 후임자가 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도록 짧은 편지도 한 장 써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범원 회장이 임진왜란 때 그 임진왜란의 반성문이죠. 징비록이라는 게 그와 같이 우리 예총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셨다. 뭐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죠. 뭐 그런 소문이 뭐 어디로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냥 나는 할 일 담담하니 했을 따름입니다.
좋은 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각 문화 예술 계층에 있는 리더들의 어떤 정신과 그리고 리더의 능력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문화예술계에 계시고 그리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애써오셨는데 아트코리아 방송을 위해서도 늘 평소에 많은 격려와 후원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보태주셔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트코리아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귀한 말씀 한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로 좋은 일, 칭찬하는 일만 해도 다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명인 선생님들하고 일할 때 그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남 비판하는 것보다 좀 칭찬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뒤에서 공개하는 것보다 앞에서 좀 뭐 불만 있으면 부딪히고 삽시다. 뭐 이런 주의인데, 이제 아트코리아 방송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벌써 뭐 한 10여 년 돼가지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올라타고자고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반, 또 옆에서 나왔던 사람이 또 좀 자극제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트코리아 방송이 발전하려고 하면 저는 세 가지 문제를 굉장히 잘 짚으시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문 예술 방송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개인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의 영상학과를 보니까 젊은 애들이 뭐 우리 어른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학생들이 잘 기획하고 뭐 찍고 편집하고요. 또 그 학교의 이제 학과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더러 돈을 좀만 장학금 좀씩만 주면 뭐 완전히 전담하듯이 붙여서 좋은 영상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도 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여튼 현장과 거리를 좁혀가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듯이 아트코리아 방송이 이제 예술 방송으로, 전문 예술 방송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이 자리매김,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술 방송도 광범위하잖아요. 뭐 예술 정책도 있고, 무슨 뭐 영화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소규모 이 방송을 하시면서 뭘 다 한다. 또는 뭐 다큐 형식으로 제작 좀 해서 뭐 유튜브에 올린다. 이거 가지고는 저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하면은 무슨 뭐 아트코리아 방송, 예를 들어서 뭐 전시, 안내, 뭐 등등 뭐 이런 것은 뭐 아트코리아면 아트코리아, 뭐 예술 정책이면 뭐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전문화시키고 차별화시키는 거다. 남들하고 백인 백색처럼 전부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섞여가지고 그물에 그밥돼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고, 역시 돈벌이도 좀 어려울 거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아트코리아 방송 뭐 편집하는 거 무슨 뭐 많이 찍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고요.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공의 자산이라고 봐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유명 예술인이 아니고 그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헌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예술 방송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리매김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자리매김을 잘하는 방법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문화, 차별화를 꾀해야 된다.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온다 이거고. 그 다음에 아트코리아 방송의 성공 자산은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그것을 잘 이제
사용하는, 활용하는 또 기술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우리 김한정 회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늘 느끼는데, 그것을 제가 되게 강조하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를 못 하잖아요. 이제 인적 자원도 제한돼 있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런 걸 다 이겨내려고 하면 그건 남의 탓이 아니고 다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 주인의 몫이에요. 그것을 의도하는 사람들의 몫. 우리 명인지능에도 그래요. 남 탓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발전하고 못하고는 이제 내가 앞장서 있으니까 내 리더십에 의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이런 그 전략적인 사고를 좀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서 이제 실현이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제 시상식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도약을 하고자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되리라고 보고요. 모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씩 좁쌀 모아서 정말 밥솥에 좋은 이 아트코리아 방송이라는 이제 밥솥에 맛있는 밥을 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나름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방향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께서도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응원 세게 할게요. 귀한 시간 인터뷰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패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황의철.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